그러면 한번 2차 전지 네네네. 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네네네. 네. 2차 전지의 흐름은 제가 봤을 땐 상저하고다. 네. 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2024년에 판매 전기차 판매 비중이 작년보다 그러니까 2023년보다는 조금 내려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판매 증가량이 내려가는 거지 판매량이 내려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판매는 계속 늘어나는데 작년보다 그 비율이 좀 줄어드는 것뿐이다. 아, 그러면 또 언제가 좋겠냐라고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2025년이 조금 이제 이번 연도보다 더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식 시장에서 관점에 봤을 때는 이게 주식에 이제 반영되는 시기를 거의 선행적인 관점에 봤을 때 6개월 전이라고 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점으로 봤을 때는 좀 중반기나 하반기부터는 2차 전지가 다시 반등의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중반에서 하반기요? 네네네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게 리튬하고 니켈 가격도 이제 그쯤에서 네, 안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상당히 그 하락의 거의 바닥에 근접해 있고요. 음.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리튬 가격인데 제가 한 달 전에 여기 출연했을 때 네. 저 위안화죠. 이제 10만 3,850 위안이었는데 지금 어저께 기준으로 제가 이제 봤을 때는 10만 1,350 위안이에요. 또 떨어졌네요. 떨어졌지만 조금 떨어졌지만 아,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최고가가 음. 리튬 탄산리튬 최고가가 2022년 11월이거든요. 네. 그때는 그 톤당 아. 58만 위안이었어요. 지금 네. 거의 5분의 1 토막 난 거네요. 네, 네. 와. 그러니까 지금은 10만 위안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리튬의 적정 가격을 톤당 2,600만 원 수준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안화를 지금 계산했을 때 10만 위안이니까 지금 한 1,90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했을 때 1,900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니까 리튬 생산자 입장에서 봤을 땐 손해 보고 파는 그렇구나. 구조죠. 네. 네. 근데 이게 계속 손해 보면서 팔 수 있겠나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면 반도체도 계속 단가가 낮아졌다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니까 재고적인 부분이 해소가 되니까 지금 반등을 하고 있잖아요. 리튬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이제 중국 쪽 회사들이 배터리 재고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제 구매를 안 한 거예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탄산리튬이 굉장히 폭락을 했고요. 2022년에는 반대로 구매를 많이 하는 거야. 근데 물량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폭등을 했던 거고요. 근데 지금 이제 양극재 업체들이 힘든 게 그 리튬을 먼저 사놓잖아요. 그게 이제 한 4개월 정도 시차가 있는데 그 4개월 동안에 리튬 가격이 너무 많이 폭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진율이 굉장히 떨어졌겠죠. 네. 그래서 3분기, 4분기, 작년 3분기, 4분기까지는 양극재 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웠고 그 부분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도 봤을 때 하락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아, 그랬구나. 네, 양극재 업체들 지금도 아직 하락을 계속 많이 했습니다. 네. 아, 그런 거군요. 그런데 이제 그 사이클이 네네. 돌아오는 거니까 되게 그럼 반도체랑도 비슷하네요. 좀 비슷한 부분이 있죠. 네. 그 반도체도 그 너무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 네네. 감산하고 네. 더 이상 안 만들고. 근데 막 조금 그러잖아요. 차이 나는 건 반도체는 이제 재고가 완제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칩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실리콘 반도체 만드는 재료가 실리콘이잖아요. 실리콘을 미리 들어놓고 그러진 않잖아요. 네. 그게 좀 다른데 이제 리튬은 광물이다 보니까 그런 차이점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리튬을 만약에 직접 자기네들이 수급을 하게 된다면 뭐 LG화학 같은 경우는 리튬을 직접 수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제 마진율이 리튬 가격이 좋을 때는 굉장히 높아요. 20%대도 넘을 정도로. 근데 마진율이 만약에 안 좋을 때는 오히려 타 업체보다도 마진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오히려 적자까지 볼 수 있을 정도까지 가니까요. 아. 네, 그런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럼 뭐 변수는 물론 또 생길 수도 있지만 네네네. 그럼 2차 전지의 주요 기업들의 네. 주가도 네. 한 2024년 중반 네네. 뭐 한 6, 7월 이렇게 봐야 네네. 되는 걸까요? 이제 중반기부터 이제 하반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하반기쯤에 좀 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아까 전기차 판매 비중이 높아져야 되잖아요. 네. 근데 2024년에는 판매 비중이 작년보다는 이제 퍼센테이지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2025년에 그게 2월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는 지금은 이제 강제적으로 사야 되는 부분이 없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각국을 봤을 때 2030년에서 2035년에는 내연기관차 생산을 못하게
법적으로 금지를 시켜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전기차는 사야 되는데 가격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2024년이면 지금 리튬 가격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잖아요. 그럼 배터리 가격이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능하겠네요. 네. 그러면. 그게 가능해지면서 판매량이 2024년에 조금씩 회복을 하면서 2025년에는 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럼 네오님 같은 경우 투자 네. 스타일이요. 네네. 기본적으로 이제 적립식으로 DCA를 네. 하시지만 이런 경우, 그러니까 하반기 때부터 좀 올라갈 거라고 이제 예상은 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다른 주식을 샀다가 팔고 하반기에 그 번 돈을 더 넣겠다 이런 주의신가요? 아니면 지금부터 모아가는 느낌이신가요? 지금부터 모아가는데 네. 이제 비중 조절을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어떤 게 대세가 되느냐.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양극재가 대세였어요. 근데 이번 연도는 아무래도 전구체가 대세가 될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서 2차 전지를 그러면 지금부터 네네. 그 2차 전지 내에서 유망 업종을 네. 모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 네. 그러니까 2차 전지도 이제 바뀌잖아요. 막 섹터를 막 바꿔가지고 막 다른 뭐 예를 들면 반도체나 바이오나 네네. 뭐 소비재나 이런 쪽으로 갔다가 오는 그런 건 아니세요? 물론 이제 비중 조절을 하죠. 섹터도 달라질 수는 있잖아요. 제가 이번 연도에 좋게 보는 섹터는 여전히 2차 전지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로봇, 네. 그 다음에 인공지능 쪽인데 사실 인공지능은 너무 확실한 부분은 없어요. 한국 측면에서 봤을 때. 예, 왜냐면 제가 재작년부터 항상 얘기하거든요. 인공지능 투자하실 거면 엔비디아이 사세요. 그냥 맞아요. 그게 미국 기업 사세요. 말을 했잖아요. 왜냐면 엔비디아는 정해진 거잖아요. 네. 인공지능을 하려면 얘네 거 살 수밖에 없어. 아, 그때만 샀어도 지금 10% 이상 올랐는데. 10%가 뭐 몇백 올랐는데. 20%. 아, 네. 그러니까 그쵸. 그 전에 재작년에 샀었으면. 최근에도 말씀하셔가지고. 그렇죠. 최근에도 말했죠. 400불 때도 말씀하셔서 지금 550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500불 넘어갔을 때, 야, 이거 이제 팔 때쯤 된 것 같은데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또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네. 맞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로봇하고 대표적으로 2차 전지는 지금부터 계속 모아가도 좋을 것 같다. 네, 그럼요. 아, 그럼 2차 전지 내에서 또 어디를 좀 보면 좋아요? 저는 전구체에 지금 집중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왜 전구체가 중요하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양극재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수출하는 비중을 보면 반도체 다음으로 많은 게 양극재예요. 네. 네, 그만큼 양극재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앞으로 반도체 파이보다 이런 2차 전지 소재 파이가 더 커질 거라고 이제 배터리 그 쪽이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소재에 대해서 내재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전구체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양극재가 양극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원가 기준에서 70% 정도 차지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60에서 80 사이니까 70% 정도 차지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배터리 내에서 양극재를 봤을 때는 비중이 40%. 그다음에 양극재 내에서 전구체 원가 비중을 봤을 때는 70%예요. 와. 그러면 이거를 그간 우리나라가 왜 안 했냐? 중국에서 너무 싸게 생산을 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나서서 이걸 한다라는 건 비용적인 측면에서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을 안 댔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됐냐면 중국 수입 비중이 무려 96.8%까지 와, 높아졌어요. 단일 국가. 네. 그래서 와. 그러니까 중국이 없으면 전구체 생산을 하기가 어렵게 된 거예요. 와.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발효가 되면서 또 중국 지분이 25% 미만이어야 된다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럼 결국엔 중국 거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네, 중국산을 쓰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부랴부랴 이제 전구체 증설을 지금 서두르고 있는 거고요. 네. 그 중심에 이제 새만금 단지가 있죠. 네, 새만금 단지에 지금 각각 기업들이 뭐 LG 쪽이라든지 뭐 SK온이라든지 뭐 여러 회사들이 새만금에 지금 그 적극적으로 전구체 증설 라인을 지금 만들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머티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양극재 업체들 다 떨어질 때 에코프로머티만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러냐면 에코프로머티가 우리나라 국내 기준으로는 전구체 1위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이 하이니켈 배터리를 만들기 위한 이제 지금 기술이 단결적 양극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단결적 양극재에 맞는 또 전구체 기술 개발이 중요합니다. 네. 그거를 이제 에코프로머티가 잘 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이제 주식의 주가에 대한 급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2024년은 전구체가 될 것이다. 네. 아, 2차 전지 내에서도 전구체를 집중해야 되는 것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2024년은 전구체의 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고요. 네. 지금 보면은 에코프로머티 시총이 한 15조에서 왔다 갔다 해요. 오, 15조, 16조 벌써 막 15조예요?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뭐 출연할 때마다 계속 가죠. 그래서 이게 뭐 얼마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아직은 제가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번 달에 맞아요. 출연했을 때 20만 원. 이제 20만 원, 21만 원 막 되니까 한번 매도를 고려할 시점이 온 것 같다. 그러고 나서 17만 원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야, 근데 다시 맞아요. 회복이 된 게 이번에 이제 에코프로머티가 그 모건 스탠리 한국 지수에 편입이 거의 확실하게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편입 이슈 때문에 다시 회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또 기관 자금이 들어오고 뭐하고 하면은 뭐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에코프로 BM 시총을 봤을 때 지금 한 27조 정도 되거든요. 에코프로 BM 시총이 뭐 오늘 조금 더 올라서 이거보다 뭐 더 높겠지만은 보면은 양극재랑 전구체를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에코프로 BM은 양극재고 에코프로 머티는 전구체니까 거기서 또 뭐 60% 그렇죠. 70%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보니까 이제 에코프로 BM 캐파가 2027년에 제가 그 전에도 설명 많이 드렸잖아요. 네. 71만 톤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근데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2027년 전구체 캐파가 21만 톤이에요. 네. 현재는 5만 톤이고. 근데 이게 봤을 때 21만 톤에 71만 톤이잖아요. 네. 근데 이 양극재 1톤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구체가 거의 그 정도 수준이 들어가거든요. 이제 0.9x인데 성능 비율은 이제 레시피가 다 각각 다르잖아요. 업체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양극재 1톤 만드는데 전구체 1톤 들어간다라고 쉽게 생각한다면 턱없이 부족한 거죠. 그러네요. 네. 전구체 캐파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와. 저거 이상으로 필요한 거고요. 오. 네. 그래서 가격도 올라갈 수 있겠네요. 가격도 올라갈 수 있죠. 제가 이게 지금 최근 거를 좀 조사를 해봤는데 최근 거를 일률적으로 다 조사하기가 어려서 8월 기준으로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전구체 같은 경우는 톤당 약 2천만 원 정도 수준이고 수산화 리튬이 한 6,600만 원. 지금은 더 내려갔을 거예요. 이제 리튬 가격이 8월보다는 더 내려갔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양극재는 ton당 5,600만 원 정도 수준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양극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구체랑 수산화 리튬, 그러니까 하이니켈의 양극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구체랑 수산화 리튬을 섞어서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근데 또 이게 비율이 양극재 1톤에 아까 전구체 1톤이라고 했죠. 그렇죠. 수산화 리튬은 또 0.5 톤이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봤을 때 비둥비둥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를 봤을 때 이제 전구체는 마진율이 한 7.1%, 양극재는 지금 마진율이 좀 떨어져서 6%, 5%에서 6%인데 이제 쉽게 이제 6%라고 썼어요. 근데 요런 부분을 봤을 때 에코프로 BM의 시총의 반 정도나 좀 그 이상 정도는 좀 적정한 수준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에코프로 BM 시총하고 견줘봤을 때는 지금 시총이 조금 적정한 수준이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에코프로 BM이 또 올라가면 에코프로 머티도 올라갈 여력이 네.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은 좀 반대로 가고 있죠. 에코프로 BM은 이제 조정이 많이 거치고 있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에코프로 머티는 계속 쭉쭉 네, 상승하고 있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MSCI 한국 지수 편입에 네네네. 큰 호재가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공모가가 원래 에코프로 머티가 36,200원에 시작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에코프로 머티 주가가 뭐 22만 원, 21만 원 막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네. 불과 2달밖에 안 됐어요. 2달밖에 안 됐는데 지금 약 6배 상승하거든요. 와, 진짜 무섭다, 무서워. 네,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 머티 직원들이 고민이 많을 거예요. 퇴사. 네. 내가 이걸 팔고 내가 인생 피느냐, 아니면 내가 소소하게 계속 야. 직장 다니면서 요거 나중에 팔아. 네. 네, 그런 이제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겠죠. 아, 그 코로나 때 그 네. 많았어요. 그 SK 그 뭐지 바이오 네네네. 바이오팜인가요? 그런 경우가 좀 있었죠. 진짜 퇴사하신 분 있었어요. 네네. LG 에너지 솔루션도 있었고. 아, 그렇구나. 네네네. 아, 진짜 이런 주식 어렵다 하는 상황 속에서도 네. 잘만 발견하면은 네. 있는 거니까 항상. 그렇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대표적으로는 에코프로 머티를 좀 볼 수 있는 거고. 네, 에코프로 머티가 거의 1등주라고 1등주. 보시면 되고요, 전구체에서. 네. 근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올라서 네. 뭐 이거를 뭐 매수하시라고 얘기를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이제 1등주가 있으면 2, 3등주가 또 생기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부터 계속 중견기업에 대해서 주목을 해봐야 된다. 정부채를 지금 사업 진출하는 중견기업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추린 게 에코앤드림하고 미래나노텍이 있습니다. 네, 요게 지금 제가 계속 연구를 해보니까 정부채가 굉장히 모자르잖아요. 그 본인들이 정부채 생산을 공격적으로 늘려도 사실 100% 다 커버하기 어려워요. 와.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도 71만 톤에 양극재 71만 톤에 정부채 21만 톤이잖아요. 네. 불과 30%밖에 커버가 안 돼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 이제 남한테도 또 팔고 싶잖아. 그 자기네들한테 팔면은 이게 이제 시장에서 보는 게 니네는 그냥 니네한테만 파는 거잖아. 다른데 파는 걸 좀 보여줘야지 우리가 뭐 투자를 더 하지 이런 인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좀 공격적으로 더 늘리기 위해서는 좀 합작 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더 늘리던지 그쵸. 아니면 이런 중견 기업한테 맡겨서 생산을 한다든지 그런 늘리는 방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중견 기업 정부채 기업들이 어떤 전략으로 가고 있냐면 그 전구채도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바이모달이라고 해가지고 섞어서 써요. 그러니까 소입경 정구채랑 네. 대입경 정구채를 뭐 7대3 정도 비율로 섞어서 쓰는데 이렇게 섞어서 쓰면은 이제 좀 성능이 더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이니켈 배터리, 니켈, 하이니켈이 그런 느낌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소입경 전구체 쓰임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에코엠드림이 이제 옛날부터 소입경 전구체 강자로 알려져 있고요.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의 허난켈롱 에너지 뉴에너지사랑 지금 합작을 하고 있는데 요 회사가 또 중국에서는 소입경 전구체 또 강자예요.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많이 알려져 있진 않죠. 왜냐면 전구체, 중국 전구체 하면은 뭐 화요코발트라든지 거린메이 뭐 요런 회사, 다른 몇몇 회사들이 되게 유명한데 이 회사는 저도 이제 최근에 알았고요. 이 회사가 그래도 의외로 좀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지금 합작법인으로 55대 45로 지금 미래나노텍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에코앤드림이 새만금에 이제 터를 먼저 잡았어요. 미래나노텍보다 먼저 잡았는데 이제 4만 5천 평의 터를 잡고 이제 최근 며칠 전에 공시를 냈어요. 1,800억 원을 투자를 해서 전고체 생산 능력을 3만 5천 톤까지 늘리겠다. 네, 3만 5천 톤이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에코프로머티는 지금 한 5만 톤 정도 생산을 하잖아요. 여기는 지금 5천 톤 정도 생산을 이미 하고 있고요. 이제 유미코아에서 계약을 했죠. 그러니까 니네 얼마까지 생산하면 우리가 사줄게라는 계약이에요. 바이앤셀 계약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그거를 믿고 이제 1,800억 원을 투자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유미코아 쪽으로 소입경 전구체를 지금 납품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고 미래나노텍은 아직 어떤 회사에 납품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어요. 공시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알려지진 않았지만 일단 여기서 발표한 거에 의하면 대형 고객사랑 2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의 물량을 확보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뉴스에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이제 최근에 새만금에서 이제 5만 8천 평, 네, 5만 8천 평이면 저기 에코앤드림보다 더 크잖아요. 1만 평이 더 크네. 여기는 받고 더블이야 또. 8천억을 투자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럼 저거는 뭔가 알려지지만 않았을 뿐이지 네. 파트너가 있다는 것 같은데요. 여기도 파트너가 정해졌겠죠. 네, 정해졌는데 제가 원래는 저번에 출연했을 때 포스코 퓨처엠 쪽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새만금 아니면은 거기 포스코 그 퓨처엠이 전구체 라인을 지금 증설하고 있는 율촌 산업단지, 포항의 율촌 산업단지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거기가 아닌 새만금을 지금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보다는 다른 고객사일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중견기업에서 전구체 사업 진출하는 두 가지 기업, 네네네. 에코앤드림하고 미래나노텍. 네네네. 저 미래나노텍은 네. 저기 지분이 네. 중국 허난켈룽 뉴에너지랑 55대 45잖아요. 네네. 저거는 IRA 걸리는 건 아니에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걸리죠. 근데 이게
그 25% 미만이라는 중국 지분이 25% 미만이라는 이거는 내년부터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락을 해봤죠. IR 담당자한테 연락을 해보니까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 측 지분을 다른 기업에 이제 매각한다. 매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그래서 20% 정도를 이제 다른 기업에 매각을 하게 될 것 같고, 아무래도 그렇게 매각이 된다면 이제 좀 고객사, 지금 이 전구체를 받아갈 고객사에서 좀 매각 그 지분을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더 끈끈한 그런 라인이 되기 때문에 서로 이제 믿으려면 서류가 보증돼야 되잖아요. 네, 서류가 약속이고 돈이 보증이다. 네. 야, 그렇군요. 진짜 대단하시네요. 이거 전화까지 다 하셔가지고 확인하시고요. 네, 투자는 아니, 이렇게 해야 되는. 투자는 열심히 피 같은 돈을 투자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회사랑 같이 간다는 건데 맞아요. 제가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코앤드림이 최근에 이제 그런 공시를 통해서 먼저 움직였어요. 근데 지금 약간 에코앤드림하고 미래나노텍이 좀 다른 방향이 뭐냐면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는 지금 황산니켈까지 이제 취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니켈 정년이죠. 니켈을 이제 니켈도 이제 정년을 해가지고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니켈도 보면 광산에서 진짜 고품질의 니켈이 나오는 데가 있고 저품질의 니켈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석유처럼. 네. 근데 예전에는 그냥 고품질의 니켈을 그 가격에 사면은 커버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니켈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걸로만은 이제 안 되잖아요. 왜냐면 이걸 찾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품질의 니켈을 정년을 해서 전구체 업체에 이제 넘겨주는 방식이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에코프로 머티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다 세팅을 하고 있거든요.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렇게 조금 더 넓혀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에코앤드림하고 미래나노텍을 보면은 제가 한 달 전에 출연을 했을 때 에코앤드림이 21,000원대였고요. 이제 미래나노텍은 17,000원대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어제 기준으로 에코앤드림은 34,750원, 네. 미래나노텍은 15,620원. 네. 오히려 떨어졌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미래나노텍이 저평가 구간에 있다.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특히 이제 매출적으로 봤을 때 작년 3분기 매출이 이제 최근까지 발표된 거잖아요. 4분기는 이제 이번 3월쯤에 발표를 하니까 175.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는 매출 175억 원에 영업이익이 3억 원이에요. 근데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는 매출이 1,775억 원에 영업이익 25억 원. 네. 상당히 많아요. 10배 차이가 나요, 매출이. 그러네요. 근데 주가는 비슷하다는 거죠. 시총이 4천억대니까 둘 다. 그러니까 미래나노텍이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매출이 10배인데 영업이익은 10배 비슷하게 나오고 주가는 이렇게 되니까. 네, 보통 이게 왜 안 올랐는지 저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지금은. 왜냐면은 보통 2차 전지 소재 기업들 중에 매출보다 시총이 떨어지는 기업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뭐 간단하게 계산해도 지금 한 2023년 만약에 매출이 집계가 된다면 6천억에서 7천억 정도 사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시총이 4천억 대니까 그거 이상은 충분히 가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좀 이상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 게시판 같은 데 보면은 홍보가 안 돼서 그렇다. 너무 기업에서 소극적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 김철영 대표님이 약간 그런 부분에서 소극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저도 생각은 들기는 해요. 주총에서 이제 얘기 들었을 때도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약간 뭐랄까나 정해지지 않는 건 우리는 발표하지 않는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우리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 뭐 다 얘기하잖아요. 뉴스화 시키고. 그리고 안 되면 아니면 말고 이런 게 많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니면 말고는 안 해. 절대 아니고 말고는 안 되고 확정됐을 때 우린 발표한다라는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무래도 좀 시장에서 움직임이 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래나노텍은 진짜 공부를 좀 한번 해보면 엄청난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미래나노텍이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소입경 전구체 쪽으로 이 회사도 소입경 전구체로 지금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공장에서 생산을 하는데 전구체 막 뭐 에코프로 머티가 전구체를 생산하는데 소입경도 하고 대입경도 한다. 그런 거보다 차라리 대입경을 몰빵을 해서 우리는 충분하게 여기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네. 소입경은 그냥 중견기업에 맡겨서 OEM으로 만들면 더 효율이 높아지잖아요. 네. 그런 가닥으로 아마 에코앤드림이나 미래나노텍이 대형 고객사들이 좀 그런 전략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24년은 전구체의 해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네. 네오님께서는 이제 에코프로버티, 에코앤드림, 미래나노텍 이런 네네네. 것들을 한번 공부해 보면 좋겠다. 네네. 이 세 개 말고도 여러 기업이 있는 거죠. 뭐 포스코 퓨처엠은 자체적으로 또 하고 있고요. 뭐 LNF도 하고 있고 뭐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네. 그 이외에 이제 중견 기업으로 봤을 때는 이 두 기업이 이제 좀 독보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에는 뭐 먼저 시작을 일찍 했고요. 뭐 촉매 사업을 원래 하던 기업인데 이제 신성장 동력으로 2차 전지 소재 쪽을 정하면서 이제 이쪽 전구체 쪽으로 진출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대형 고객사들하고 이제 그런 연구라든지 그런 걸 같이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독자적인 기술로 지금 증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미래나노텍은 좀 후발이지만 중국 업체와 조인을 하면서 이제 규모의 경제로 밀고 나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뭐 더 좋은 결과를 나오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국엔 지금 둘을 비교해 봤을 때 미래나노텍이 너무 저평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네, 네. 좋습니다. 전기차 산업 질문 좀 드리고 네네네. 싶은데 테슬라 주가도 좀 비리비리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네. 테슬라가 네, 지금 판매량이 네, 분명히 계속 늘어나죠. 네. 근데 이제 그 성장률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아, 네, 왜냐면은 경쟁자가 계속 많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테슬라 다음으로 전기차 많이 팔고 있는 회사가 현대기아차예요. 네, 그러니까 강력한 경쟁자가 계속 생기고 있다라는 거죠. 와, 현대기아차 그렇게 많이 팔아요. 네. 야, 대단하네. 그래서 자동차 수출을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그래요. 네, 돈 근데 많이 벌었어요. 한국에서는 잘 안 팔려가지고 세일하고 막 그런다고 하던데 미국은 잘 팔리나 보네요. 네. 어.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네. 좀 전략이 좀 다른 게 뭐냐면 상업용 렌트 시장. 아. 네, 렌트 시장을 노려가지고 지금 현대기아차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영업을 했고요. 그게 통해가지고 이제 지금 다시 2위 자리를 지금 차지를 하게 됐죠. 그 지금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회장이 직접 얘기를 했잖아요. 회장님이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무조건 계획대로 증설할 거고 계획대로 밀고 나간다. 그 자신감이거든요. 네. 한국에서 팔리지 않는지언정 우린 해외에서 잘 나간다. 네. 그리고 충분히 그런 캐파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 그 판매에 머물지만은 않고 뭐 지금 소재 쪽에서도 직접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얼마 전에 고려 아연하고 합작 회사를 해서 배터리 만든다고요? 니켈 수급을 하려고 이제 합작 지분을 만들어서 왜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구체 만들려면 가장 많이 들어간 게 또 니켈이에요. 네. 하이니켈 전구체니까요. 하이니켈 배터리에 맞춘 전구체이기 때문에 니켈을 또 잡지 않으면 이게 또 마진율을 높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걸 이제 간파를 하고 공격적으로 고려 아연하고 지금 투자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현대기아차도 네. 최근 주가는 좀 잘 모르겠지만 주가가 그렇게 막 좋지 않지 않았나요? 2023년에? 그 전에 이미 좀 올랐다가 조정을 거친 건데요. 네. 뭐 사실 잘 나가는 거에 비해서 주가의 반영은 이제 즉각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네, 근데 어쨌든 판매가 잘 되면 그렇군요. 기업에 돈이 쌓일 거고 그 돈이 또 투자가 될 거고 지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캐파가 또 높아지고 매출이 늘어나면 또 다시 투자에 대한 매기가 다시 들어오겠죠. 네. 와, 현대기아차 되게 잘하고 있군요. 특히 뭐 완성차 기업들이 배터리를 어느 정도 내재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배터리 다 외주 줄 수는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옛날에는 내연기관차 시절에는 엔진이 중요했잖아요. 그러니까 엔진을 외주 주진 않았어요. 네, 엔진이 가장 중요한 부품이고 가장 마진 비중이 높은 부분이니까. 근데 이거는 전기차 시대가 되니까 보면 뭐
LG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하고 SK온이 다 가져가는 거야. 자기네들도 이제 해야겠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자기네들 독자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야 또 딜을 할 때도 협상을 할 때도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게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기가팩토리 만들면서 또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테슬라가 좀 현대차보다는 힘들 거예요. 왜요? 네. 왜냐면은 한국에는 그런 기반 인프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제조가. 네.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는 현대 그 삼성 이재용 회장 직접 만나서 우리 배터리 동맹 맺자 막 이런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 사석에서 막 단독으로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그런 인프라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인트 벤처식으로 이제 파나소닉하고 협력을 한다든지 이제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죠. 이제 개발은 될지언정 요거 양산하는 데는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럼 현대기아차는 나름 이제 잘하고 있고 테슬라는 좀 어때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직은 미국에서 1위잖아요. 판매율이 1위고. 근데 중국에서는 밀렸어요. 비아디가 지금 1위잖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중국 내에서 비아디가 엄청 많이 팔려요. 네.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이제 중국 시장에서 좀 밀려나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계속 이번 연도 2024년 되자마자 독일 쪽에서 또 가격 인하가 이루어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 가격이 할인이 되고 있고, 뭐 테슬라 전기차 가격 시가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게 가격을 하락시킬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메탈 가격이 내려가면서 니켈이나 뭐 코발트, 그 다음에 뭐 리튬 가격이 내려갔잖아요. 내려가다 보니까 배터리 가격도 내려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에서도 가격을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뭐 작년에 뭐 양극재 업체들 뭐 리튬 가격 내려가서 뭐 안 좋을 거다, 뭐 망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기관에서도.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한 게 왜 리튬 가격 내려가고 배터리 가격 내려가면 전기차 더 많이 팔릴 텐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 가격이 많이 내려가면서 아마 2025년에는 굉장히 많은 판매 비중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테슬라도 아무래도 좀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테슬라도 2023년 하반기, 2024년 뭐 한 중반기에서 하반기까지 조금 어려울 거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좀 반등이 이어지겠다.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들도 좀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작년에 이제 컨퍼런스에서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2024년엔 판매가 좀 어려울 거다. 왜냐면 금리 인상의 이유로 대출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자동차 판매에 분명 어려움이 생길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갖고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게 되게 재밌는 게 이제 미국 렌터카 업체 하츠라는 데가 있어요. 네, 허츠. 미국 렌터카 업체 허츠라는 데가 있는데 이 허츠가 그 나름 100년 된 기업이라고 해요. 그래요? 100년 된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 허츠가 이번에 전기차를 매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걔가 매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 뭐 세대 중 한 대 처분을 했는데 단가 상승으로 봤을 때 대당 이제 1,600만 원 손해를 봤다고 해요. 근데 얘네들이 이걸 팔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테슬라에서 가격을 계속 내려요. 그러면 잔존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걸 계속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젠간 얘네도 정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0만 원 주고 샀는데 저기서 80만 원에 팔어. 그럼 중고 가격이 또 떨어졌잖아요. 방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빨리 파는 게 얘네는 이득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기차를 이제 사용을 해보니까 이런 문제도 생기고 충전에 대한 문제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허츠에서 이제 전략을 바꾼 거죠. 조금 우리가 너무 빨리 이걸 진행한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전기차, 중고차 가격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때 팔고 요걸 이제 내연기관차로 다시 전환을 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마진율을 높여보자. 요런 생각에서 이제 요런 눈물의 땡처리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이제 이거는 테슬라의 경우고 한국기도 보면 제가 중고차 시장 이렇게 사이트 들어가서 좀 볼 때 내려갔죠. 많이 내려갔죠. 일반 차에 비해서. 전기차는 진짜 많이 내려가고 그 소렌토 하이브리드 같은 건 잘 안 내려가요. 네, 맞아요. 한국도 전기차, 중고차 지금 많이 내려가고 있죠.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이런 진짜 어떻게 보면은 진짜 중고차 가격이 정말 핵심 사업 중에 하나니까 이런 데는 또 이런 결정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요즘에 이슈가 되면서 테슬라 주가 하락에 영향을 굉장히 크게 줬던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도 그러면은 하반기 가면은 조금 바뀔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전기차 가격은 계속 내려갈 여지가 크니까요. 그때는 이제 더 내려갈 것도 없고. 네네네. 그럼 어느 정도 이제 수준에 더 내려가면 이제 거기서 멈추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서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면 다시 조금 오를 거고. 그렇죠. 근데 예전만큼 리튬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하거나 폭락하거나 그런 거는 이제는 거의 없을 것 같고요. 하향 안정화되면서 이제 배터리에 대한 마진율이라든지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겠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네오님 그 다음에는 또 많은 분들이 국민주라고 생각하시는 포스코홀딩스 상황을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게 이제 아르헨티나의 염호가 있기 때문에 수직 계열화가 굉장히 잘 돼 있다라고 저도 전부터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게 좀 당분간은 힘들 수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왜냐하면은 포스코홀딩스의 사업 구조가 아직은 철강 비중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그 비중을 보면 52% 정도 되거든요. 그 이제 철강 시황에 따라 좀 많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고요. 요즘 시황을 보면 철강 가격은 내려가는데 철강석 가격은 또 오르고 있어요. 중국에서 또 철강석을 많이 산다고 그래요,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아니 내가 팔 때는 가격이 내려가고 내가 원재료 살 때는 가격이 올라가니까 참 어렵다. 마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홀딩스 전체적으로 봤을 때 2차 전지가 아무리 잘 나가도 철강 시장에 이제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여기다가 또 리튬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다 보니까 또 그것도 악재가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포스코홀딩스가 제시한 리튬 가격의 적정 가격은 톤당 2,600만 원이에요. 네, 근데 지금 그 가격보다 30% 정도 낮은 1,900만 원인가? 네, 1,900만 원 정도 되니까 30% 정도 낮은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얘네들도 지금 상황에선 미치고 장사하는 거다. 그러니까 아직은 그 염호나 광석 호주에서 들여와가지고 리튬 생산을 하고 있지만 비중이 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행인 거죠. 어떻게 보면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이 거의 바닥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올라갈 여지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팔면은 좀 포스코홀딩스의 2차 전지 소재 비중이 아무래도 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으로 봤을 땐 현재로서 봤을 땐 포스코홀딩스는 아직 철강 비중이 높고 리튬 가격도 아직 하향 안정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좀 언제부터 좀 반등 시기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하반기쯤 되지 않을까요? 하반기. 네, 좋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포스코홀딩스의 이제 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포스코 퓨처엠은 어떨까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에코프로 BM에 역전이 됐어요. 시총이 원래는 에코프로 BM보다 포스코 퓨처엠 시총이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막 몇 조 차이가 나요. 한 5, 6조 차이 날 정도로 간격이 벌어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포스코 퓨처엠이 거의 100조 원 정도 이제 수주를 이제 확보를 했는데 이제 얼마 전에 에코프로 BM이 또 삼성 SDI랑 43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자세히 놓고 보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직은 그래도 포스코 퓨처엠 수주량이 더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대형 수주가 터졌으니까 포스코 퓨처엠보다 에코프로 BM을 더 좋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격이 굉장히 커졌고 제가 봤을 땐 지금이 더 기회일 수 있다. 네, 분할 매수하기에는 포스코 퓨처엠을 매수하는 게 더 기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번에 포스코 퓨처엠에서 인조 흑연 생산을 2배 늘린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1월 17일 되게 따끈따끈하죠? 네, 어제였는데 이제 촬영이 좀 이제 18일이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이제 강경성 제1차관님이 직접 방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 이런 얘기를 남기셨죠. 정부는 금융세제 R&D, 규제 개선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네. 아니 정부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건 밀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포스코 퓨처엠이 다른 기업보다 상당히 전략적인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음극재를 생산을 한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인조 흑연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아직까지 천연 흑연을 많이 쓰지만 인조 흑연 비중이 더 높아질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가면 실리콘 음극재를 섞어서 쓰는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인조 흑연이 음극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유일하게 지금 국내에서는 포스코 퓨처엠만 하고 있다라는 유일해요. 거죠. 네, 유일합니다. 와. 여기는 뭐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라든지 그런 데는 지금 하지 않고 있고요. 거기는 이제 전구체 하기도 바빠요. 그쪽은. 예. 근데 이 포스코퓨처 같은 경우는 전구체도 하지만 인조 흑연, 그러니까 음극재까지 지금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기초가 되는 건 사실 철강 산업입니다. 철강 산업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 부산물로 나오는 걸 가지고 그래요. 천연 그 인조 흑연을 만들 수가 있어요. 되셨네요. 네, 그러니까 수직 계열화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만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번에 특히 중국에서 흑연 수출 중단 한다고 으름장을 놨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아끼지 않는 건가요? 네. 그 다음에 뭐 최근 발표에 의하면 그래도 한국 업체들한테는 수출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쟤네가 또 언제 말 바꿀지 그렇죠. 몰라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급 안정화를 위해서는 이런 이제 흑연을 이제 다루는 기업에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럼 포스코 퓨처엠도 이런 인조 흑연 분야에서 더 투자를 늘려가려고 하는 건가요? 네네. 왜냐하면 제가 예전부터 얘기한 것지만 양극재 기술이 이만큼 올라왔다면 음극재 기술은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네. 요거를 같이 끌어올려야 할 수준에 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이 만약에 인조 흑연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실리콘 음극재까지 섭렵을 하게 된다면 시너지 효과는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혹시 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확충할 계획인지 볼 수 있나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포스코 퓨처엠 음극재 공장 시설인데요. 지금은 현재 한 연 8,000톤 규모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올해까지 18,000톤으로 늘릴 거고요. 향후 이제 2025년까지 2025년 말까지 4천억 원을 투자해서 2배로 늘릴 거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36,000톤 정도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 음극재 시장은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뒤처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지금 아직도 천연 흑연을 많이 쓰고 있고 흑연이 지금 중국에서 또 과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구체처럼 중국산 비중을 굉장히 줄여야 하는 입장에 있는 거죠. 근데 요거를 유일하게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하고 있다. 근데 이게 아직 부각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네네. 와, 그러니까요. 이게 포스코 퓨처엠이 에코프로비엠에 비교했을 때 수직 계열화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양극재 수주 측면에서도 뭐 더 많은 거고, 그다음에 음극재 쪽에서도 기술력이나 인조흑연이나 이런 부분이 또 있는 거고. 그런데 주가는 낮은 거고. 그렇죠. 진짜 작년까지만 해도 에코프로비엠을 많이 앞섰었는데요. 그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초기에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기술력도 뭐 앞설 수 있었고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자금력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자금력과 그다음에 철강을 하면서 쌓아온 그런 노하우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따라잡았고요. 특히 단결정 양극재 그 상업 생산을 포스코 퓨처엠이 먼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86이라는 제품을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수율이 약간 좀 안 나오고 있어요. 그게. 그래서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조금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매출이라든지 그 마진율이 예상치보다 적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좀 안 좋은 상태인데 그게 이제 안정화가 되고 이제 북미향 수출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북미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미국 시장에서 얼마나 우리 제품이 많이 팔리느냐. 그게 지금 중요한 화두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이 앞으로 미국향 그런 수출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날 거고 그런 부분에서 좀 지금 봤을 때 에코프로비엠보다 낮았을 때 이제 점점 물량을 늘려 가시는 게 좀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포스코홀딩스처럼 연말 보면 될까요? 그렇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극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연말 정도 보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은 아무래도 2차 전지 소재 중에서는 전구체가 좀 주목해야 될 시기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양극재는 또 작년에 한번 왔었고 그게.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굉장히 뭐 톤당 1억까지 갈 정도로 굉장히 솟았을 때 양극재 업체들이 부각이 된 거였거든요. 레깅 효과로. 그러니까 전에 싸게 사둔 게 오르니까 마진율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진율대로 성장성을 계산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제 역 레깅이 되면서 이게 이제 추락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가도 보면은
포스코 퓨처엠이나 아니면 에코프로 BM은 주가가 조정이 돼서 막 반토막이 났잖아요. 고점 대비. 근데 지금 에코프로 머티는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정부채는 지금 막 성장하고 있고 양극재는 조정인데 이 조정이 이제 조정에서 다시 상승기로 가려면 하반기쯤에 좀 되지 않을까. 왜냐면 또 그때 금리 인하 이슈가 또 생기고 그러면서 포스코 퓨처엠 양극재 업체들이 굉장히 좀 돈을 많이 빌려서 투자를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조금 해소할 수도 있고, 왜냐면 이자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마진율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래서 좀 양극재 쪽으로 봤을 때는 하반기, 그러니까 정부채 쪽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네오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거 쭉 들으니까요. 네네. 정말 하나의 기업을 분석할 때 뭐 금리 매크로, 그다음에 투자 현황, 뭐 원자재 가격, 뭐 전기차 시장 등등 고려할 게 참 많네요. 네, 그럼요. 근데 이러한 것들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오늘 너무 잘 짚어주신 것 같아가지고 감사의 말씀 드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2차전지 투자하시는 분 정말 많을 텐데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셔가지고 더 공부하신다고 하면 정말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또 큰 수익률 거둘 수 있지 않을까. 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정부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공부해라 이러면 진짜 어디서부터 공부해야 돼? 그렇죠. 막막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너무 중요한 포인트 많이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네오님, 만약에 지금 한 1억 원 정도 여윳돈 있으면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요? 저번에 출연했을 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뭐 포스코 퓨처엠 30%, 그 미래나노텍 30%, 그다음에 이미지스 20%, SPG 20% 정도. 그렇게 가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로봇을 안 물어봐서 SPG 20%. 로봇도 좋게 보시는 거고요.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오님, 그러면 오늘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제가 봤을 땐 작년부터 봤을 때는 CPI 지수가 급격하게 빠지지 않는 이상 금리 인하는 사실 기대하는 게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금리로 인해서 많이 바뀌고 있는 게 사실 주식시장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잖아요. 그런 걸 잘 참조를 하셔서 투자를 진행하시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금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투자를 진행하시고, 항상 마지막에 강조하는 것처럼 무리한 투자하시지 마시고 적립식으로 내가 이제 공부하고 좋게 생각하는 종목들이라든지 그런 상품들에 대해서 다가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네오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